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 지원해 주신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 한반도 선진회의자 관계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박근혜 내가가 올해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4.5% 대비 2배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의 상승폭 6.58%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가라앉는 시장 구조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은 대책이 없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집권 이후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토지거래 허가 확대까지 세 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발언이자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시장과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과 발기자식 아마추어적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26개 부동산 참사 이상으로 시장을 혼란시키고 서민에게 이말을 희망을 못드린 것이 오늘의 대책입니다. 시장이 다양한 경로로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역세권 공공임대 확대를 공공주도 임대중심 처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규제 강화도, 숫자만 나열한 공급 계획도 아닙니다.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민간이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6.27, 9.7, 10.15 대책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운영 분양 정상화 없이 서울 집값 안정은 요원합니다. 오늘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 세미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해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클로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유경제 포럼 대표이신 박대철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하는 우리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시험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양준모 교수님, 오늘 맡아주신 고선수 교수님, 김수현 교수님, 조영희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총장님, 그리고 공동 주관해 주신 한반도 선진화재단 자유민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온전에 먼저 축사를 해주신 김덕정 시행회장님, 그리고 우리 조배수 의원님, 그리고 서입준 의원님, 정정호 의원님, 임종도 의원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도부 의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가 상승률이 8.04%, 19년 만에 최고치 이 기록이 예상됩니다. 아마 이 기록이 이번 12월을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200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연간 기록도 올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2월 이후에는 44년도 상승했고 10월 대책을 전으로 한 시간 상승률은 0.5%로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 당시 최고치였던 8.02%를 추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본하는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고 거래량은 거의 3분의 1 도망가는 이런 현실에서
정책 목표는 언제나 김유희 민복이어야 한다는 그런 결박감에서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의 강력 부자로 인해서 현금 부자 외에 과연 누가 행복해지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그런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유차를 지킨 일괄대출 제한으로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전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직장 자녀분들은 이사가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이사가지 못합니다. 다주택자는 거의 악마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서울의 똑똑한 한 채 원전 매수까지 하는 도시에서 서울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는 악순환되는 그 지금입니다. 서울과 비교 수도권, 강남과 비강남 등 초양극화가 고착화되는 무주택 실수요 분위기가 우리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세미나를 주최해서 다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이 뭔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오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를 귀한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 의원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관계로 대리 소개를 하고 기념차를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소개를 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그 자유경제 포럼의 연구 책임위원이신 서일재 의원님이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앉으셔 앉으십시오. 예.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입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또 그런 말에 지방은 풍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부터가 이렇게 야속하게 있는 원인이 뭔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저희 우리 야당이 여러분 힘을 모아서 정책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바쁜 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정책 세미나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또 양준모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고성수 교수님, 정수영 교수님, 조영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총장님 수고 맡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적화 정부가 들어서는 부동산 값이 폭등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26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이고요.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끌에서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 앞으로 또 이렇게 딱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또 다시 주식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인 격파적인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 이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본능, 욕망 이것을 죄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정된 좀 더 설계가 잘 된 주거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다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좀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시고 좋은 해결 방안이 도출되는 세미나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종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동남진의 출신 이종욱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대통령한테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폭등은 잡지 못하고 대부분 실수자만 때려잡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공급 위주입니다. 특히 민간 재개발 재건축 위주 공급이 정답인데 이재명 정부는 수요 규제 쪽으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부의 그런 이념적인 편향성에 갇혀서 부자 감세라든지 강남 부자들이 잘 되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런 이념적인 편향성 때문에 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실소자의 부담이고 국민들한테 불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은 알리고 제도에서 하는 그런 노력을 끝까지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종국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 영양동화 출신 임종국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 가지고 국민적 관심사의 주제를 가지고 전화를 개최한 것을 계속 축하를 드립니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이신 박대출 의원님과 이렇게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좌파 정부만 되면 부동산 정책이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을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더 심화된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6월 27일 규제가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주담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요. 이것이 시장에서 반응을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을 하자 10월 15일날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더라도 거기 잡히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에 의해서 또 인접 시도지역, 시지역으로 또 확장되는 그런 반복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이 부분은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대로 좀 인식을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하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이 좀 도출되고 이것이 현 정부의 반영이 되어가지고 정말 무주택자라든가 청년들이 집을 가지는 꿈을 이루는데 좀 현실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상 의원님 가셨나요? 예, 그 다음에 김대식 의원님 오셨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오셨다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예. 자, 다음은 한 두 분 내빈 소개하죠. 최강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오셨네요. 예. 다음에 전 국회의원 손흥미 전 국회의원 하시는 손흥미 의원님 나오고 지금 바쁘신 일정이기 때문에 단체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발제자들이랑 토론자들 최강자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발제자분들 앉으세요. 치우라고 와서.
자,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유경제 화이팅. 자유경제 화이팅! 박대출 화이팅! 나경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 라이언님 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다 한 말씀 하셨거든요. 예, 착석하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좀 장애 종료해 주십시오. 박스가 처음부터도 안 돼 있어. 나영이가 말씀하시죠. 예, 그 다른 참석 의원님도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나이님 한 말씀 격려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박대출 의원님 이렇게 좋은 토론에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대출 의원님이 개최하시는 토론에 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늘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우리 국회가 넉넉하지 않아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박대출 의원님 계셔서 우리 당의 이제 4.3 중진 의원님으로서 역할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잘못한 정책의 제일포가 부동산 정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바로 토론해 주시면 저도 얼른 좀 읽어보고 제가 배울 게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만 제대로 해도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아픈 마음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좌파 정권 들어서면 늘 이렇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예측과 다르지 않게 이렇게 부동산을 나타나서 좋은 제안 해주시면 저희도 좀 목소리 높여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국회 자유경제 포럼이 6년 되었습니다. 2000년 8월에 저희 자유경제 포럼이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이 돼가지고 만 6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그 정책 세미나, 용역보고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택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153년 전입니다. 1872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공산주의를 창시한 엥겔스, 마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엥겔스가 1872년에 주택 문제에 대하여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근데 이 책은 당시 이 독일이 주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대도시로. 전체 시민의 90%가 집이 없었고 대다수 시민들은 조금 골방에서 박히는 방에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러한 현상을 엥겔스가 지적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 폐쇄과 사회주의 혁명뿐이더라. 바로 이게 사회주의 혁명의 이 좋은 소재로 이 극심한 입주특명을 지적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입주특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김민아 최고의 전문가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발제는 양준모 연세대 경작 교수님 인사드려요. 지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준모 교수는 학교에서 학원에서만 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발전하기 위해서 언론 활동이라든지 세미나 발표라는 게 또 많은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성수 경북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운영하는 AI 제미나이를 돌렸더니 이 고성수 교수님에 대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다라고 AI가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예. 다음은 우리 정수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제주대학 교수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수님이라고 우리 정수현 교수님을 AI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용기 지금 현재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지만 고려대학교 교수를 내려주셨거든요. 고려대학교 교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양준모 교수가 아마 파워포인트를 하실 거죠? 예. PT 준비가 됐나요? 예. 네, 파워포인트로 옆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한 15에서 20분 정도 갈 거예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정수대학교 양준모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책과 해결 세미나에서 결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들 토론자가 나오신 고정수 교수님이고 한수영 교수님, 조영기 교수님, 대단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왜 자유정권들만 오면 그런 일이 오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유정권 그것을 나라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첫째 이유는 사실은 자유정권이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상당히 통제정책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경기가 나쁘고 그에 따라서 이 부양책을 주로 통화국을 보면서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좀 크게 해야겠어요. 좀 크게. 아, 예. 그래서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이 부동산 쪽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인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그랬고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더욱이 규제로 인한 경기 악화를 재정 지출로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건축이나
부동산이나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대부분 있습니다. 임대를 장려하고 매매를 억제하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이 축소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을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으로서 뭐냐면 정권들은 가격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때려잡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내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를 안 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런데 거래 중단 정책을 쓰는 경우에는 급박한 경우, 금융 문제가 난다든지, 그런 증권시장에서 비상한 거래가 난다든지, 수급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 급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거래 문제를 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이거는 기조적인 부동산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거래 중지 정책을 씀으로써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대책이 없다는 말을 공고전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가격을 신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뭐냐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가격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을 통해서 이 가격이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이 지난 10여 년 이상의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이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거의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책이 어땠느냐? 이명박 정책, 이번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공급 위주 정책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건설 정부가 를 부양시키고 그리고 공급을 계속해서 해온 결과 10년간의 안정적인 그러한 가격을 유지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는 양도세를 완화하고 취득세 완화, 또 LTV 완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완화 정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그때 비난하기를 빚내서 집사람 맡기자는 비난을 했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금융 대출의 규제라든지 취득세의 완화라든지 하는 단편적인 대응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또 가격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실 필요가 있다. 또 반대로 하면 또 가격이 급등한다 하는 생각도 버리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이라는 의미에는 신규 건축으로 공급되는 신규 물량도 있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음으로써 공급하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규 공급만,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만 공급이라 생각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택을 팔고 다른 지역을 이전함으로써 나오는 공급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인 수도권 지역이죠.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현상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93.4 지수가 93.4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했을 때 93.4였었는데 퇴임 당시 퇴임이 185.4 두 배로 올려놨습니다. 아파트 가격 지수를 두 배로 올려놨습니다. 대단한 결과죠. 5년 만에 두 배로 올린다는 것은 연간 12% 이상으로 지금 올라간다. 15%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인 기록,
뭐 노벨상을 타셔도 될 정도의 부동산 급등 정책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 문재인 정부 당국자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본인들이 한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26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썼어요. 세금을 중도하고 뭐 공급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만 결국은 사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었을 때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느냐? 증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이 가격을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왔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PF 사태가 터지고 또 PF 문제 때문에 다시 완화 정책을 쓰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완화적 기조를 했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정상 기조 하에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공급 중시의 정책을 썼다면 이와 같은 급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온갖 규제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돈이 갈 곳이 없게끔 만들지 않고 정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게끔 만들었다면 아마 부동산으로 이렇게 자금이 몰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다양한 규제 정책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돈을 풀고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갈 곳은 부동산밖에 없는 것이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떻게 보면 소위 핵심적인 기업에 돈이 몰리고 다른 일반 기업의 경우는 돈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중심의 사치 현상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만 이것 또한 전반적인 기업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민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이 20분인데 벌써 10분이 지나가서요.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 시기에 부동산 취득의 동태적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조사는 2023년에 한 채도 없던 사람이 2024년에는 몇 채를 가졌느냐, 또 2023년에는 한 채만 가졌던 사람이 과연 2024년에는 몇 채만 가졌느냐 하는 것을 통계로 조사한 표입니다. 이 역동적인 현상을 보기에 아주 알맞는 그런 통계라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대개 전체적으로 2023년에 한 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소유자가 이제 3,437만 이렇게 300만 정도 있다가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신규로 이렇게 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5건 이상 가진 그런 다주택 보유자들은 이 주택수를 줄여가는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태적 변화를 통해서 대개 무주택자는 주택을 갖게 하고 다주택자는 좀 주택을 줄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동태적인
그런 주택 소유 구조가 변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제가 뭐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이건 이제 조금 트랜지션 이론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걸 확률 보로 만들어서 과연 이런 확률로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 수렴된 그런 고유 현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제가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되게 무주택자들은 비중이 줄고 되게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게 수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핵심은 공급에서 두 가지 중에서 기존에 이미 건설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세금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우리가 자꾸 양도소득세를 다주택자를 통해서 뭐 중과세를 한다고 하지만, 아까 그 통계에서 보셨습니다만 2주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에서의 이제 문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전하게 1주택을 갖고 장기간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면제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을 재산 축적을 하고 더 나은 집들을 갖게끔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중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지나치게 매물을 내놓지 않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 어떠한 것가 있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양도 뭐 기본 소득세율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유독 부동산 주택의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중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공제가 연 4%, 거주 공제가 연 4%, 이렇게 해서 8%까지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2배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5년 동안에 엄청나게 시세 차익을 봤는데, 아마 이분들 중에서 집을 내놓을 분들이 상당히 있으려고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올랐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규제를 강화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분들은 1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유, 그러니까 지금 2배가 올랐으니까 그 집과 옛날 샀던 값의 정도만큼의 8%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8%가 면제된다니까, 시세차익에 대해서 8%가 면제되니까 이자를 납부하거나 1년 동안 가지고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나 이자를 커버하고도 남는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그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키고 뭐 취득세를 강화시키고 뭐 여러 세금을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이득을 본 사람들은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5 대책에 본 경우 못 사게 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안 팔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정책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줄어들고 여기서 발생한 가격은 뭐 급등할 수밖에 없죠. 급하게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이걸 찾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47만 명이 있습니다. 47만 명이죠. 이분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팔고자 싶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금매가 나오는 부분을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그러한 가격이
그런 경우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무런 민생에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가격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부동산 이 시장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불구의 그러한 정책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다음 페이지 별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 교수님 저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10분 더 쓰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요. 사실은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이탄 불과한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군자는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는 몇 번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자가 아닌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계대출 강화를 했지만 아까 현금 가진 사람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지금 47만 명이나 되는데 현금으로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수가 있고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팔고 또 다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전세를 지금 전세값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전세 대신에 이제 주택을 사겠다는 취업까지 겹쳐서 상당히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관리 방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말만 확대 방안이지 도저히 아무리 해봐도 이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대책으로서 부동산을 다시 폭등시키는 그러한 어떤 휘발유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10월 15일 주택대책인데요. 이거는 정말 웃을 수도 또 울 수도 없는 그런 대책입니다. 서민들은 사지 마라. 주택 사지 마라.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이제 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폭락할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죠? 안 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그 왜 안 파느냐?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보면 계속해서 지금 급등 시기에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문재인 정부서부터 쏟아낸 유동성이 회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회수를 하려는 조치를 취하다가 워낙 이것이 버블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정책을 쓰게 되면 이것이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자칫 경제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 당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썼어요.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미 NBER에서 미국의 기준으로 해서 그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 속도를 현격하게 좀 그 브레이크를 밟았죠. 피해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는 선언을 썼습니다만 금리를 인하를 시켰죠. 그 인하 덕분인지 아니면 그 때문인지
부동산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폭등을 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지금 M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M2가 증가하니까 M2 통계 바꾸겠다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가 2.8%, 경제 성장률이 2.8%, 그러면 한 4% 내외로 통화가 공급돼야지 안정적인 통화 관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8% 이상으로 통화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4% 이상으로 올라간 통화가 전부 다 부동산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무리 못 사게 한다 그래도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벌구수기 임금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정부만 모르는 세상에 가하는 효과 없는 정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기획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시면 은행 창구가 한산할 겁니다. 은행 창구한테 물어보면 대출 안 됩니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갔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은 아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시고 97 대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전혀 지금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이런 용어는 아마 그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보고서 정책 그 리포트와 이재명 정부에 나왔던 리포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같은 용어가 나열되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하나도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대책이고요. 또 신규 분양이 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요새 국평 저면 84제곱미터가 20억 아래로 분양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지금 수도권의 집값은 서민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집값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5 대책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을 한번 보시면 거의 수도권 내지 주요 지금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15 대책은 서민들에게는 거의 최악의 대책이고 내집 마련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접어라 하는 시그널에 불과하고 아까 10억 이상 현금 갖고 있는 그런 47만 명의 시장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세한 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유인으로 대체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액수만 조정해서 더 강력하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예전에도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못 산다? 못 살게 했어요.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파는 게 이익입니다. 안 파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안 팝니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써야 되느냐? 자, 일단 세제에 대해서 장기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를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또 종부세 이와 같이 시장의 어떤 체제로서 시장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좀 폐지하고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맡기는 식의 비례세 중심의 그러한 세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갖거나 다주택자나 금액이 주택가액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러한 비례세 중심으로 세제를 바꿈으로써 이게 일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어떤 주기적 그러한 부동산 급등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정상화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종부세라든지 또 양도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상화, 비례세, 뭐 다주택자라서 중간하거나 또는 뭐 똘똘한 한 채만 만들도록 하는 이런 정책 이걸 폐지하고요. 모두 수요 가진 사람은 거기에 걸맞춰서 세금을 내는 그런 비례세 중심으로 전체 세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 인하를 통해서 공급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시켜서 문재인 정부 때 급등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좀 팔고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인하를 좀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인데요.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을 계속해서 금리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기 약화는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려는 요인을 강력하게 줌으로써 지금 환율도 요동을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내에 누가 사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국내에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면 돈이 자연스럽게 돌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각 지역의 주택 경기도 살아나면서 수도권으로 집중된 그러한 올림 현상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 정책을 현재 지금 조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즉 불어난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책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도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뉴턴 기업이라든지 해외 투자를 유입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방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반도 국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지만이 수도권 과열 현상을 지금 막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정책을 쓰게 되면요, 아마 내년 초에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서 구원해주지 않는 다음에서야 아마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우리 양준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양 교수님이 작심을 하고 아주 센 발언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아주 합리적인 발언으로 그쳤네요. 예.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희 자유경제 포럼 우리 회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50분 남았죠. 지금 한 11시니까 저희가 진행을 10분씩 토론을 하시고 남은 한 15분에서 20분은 진행대로 하시고 지금 최강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경제학자입니다. 최강 장관님 의견도 들으시고 또 고대학교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님이 참석회의이기 때문에 좀 더 플로우해 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또 구성주 경제학교 부정관들하고 교수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저는
15 대책에 대해서 평가 요즘은 이제 저도 뭐 여기 경비에 높으신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저도 한 2, 3년밖에 그 은퇴가 되면 안 남았는데요. 누가 컬럼 써달라고 그러면은 반나절 안에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가지고 안 쓰다가 15 대책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거 좀 해줘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컬럼만 썼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이 자료에다가 제가 갖다 낸 컬럼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학과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계속 봐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무현 씨 때도 그렇고 이 문재인 씨 때도 그렇고 합치면 한 5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사이 이제 이 보수 정권에서도 정책을 내고 있으니까 부동산 교수니까 뭐 15 하면은 딱 무슨 정책이다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날짜에 정책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 이 정책에 대해서 토론에 잘 안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번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 자체가 똑같은 정책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이게 어제 본 드라마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반응 또한 이게 정책이 바뀌면 움찔움찔 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정책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 그 정책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왜 이렇게 있냐. 진짜 뭐 어릴 때 듣던 어머니 그 잔소리 맨날 들었는데 귀로 듣지도 않던 그런 느낌 같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책은 기본적으로 15대 정책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지금 제가 뭐 아까 토론하신 분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그 선거 공약에서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수요 억제 정책을 쓰기보다는 공급 확대에만 신경 쓰겠다. 공언을 해놓고는 이 정책의 제일 핵심은 그냥 수요 억제예요. 지금 뭐 우리 양 교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규제도 더 강화하고 게다가 토제라는 거는 진짜 뭐 일부 그 교수들은 이게 뭐 나치 정부 말고는 이런 정책 써본 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말은 뭐 금융정책과 더불어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소문이 됩니다. 제 자료에 보면은 이게 먼저 제가 걱정했던 거는 전월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정부가 어렵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버텨낼 수가 있지만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뭐 전월세도 이제 뭐 하도 비싼 전세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까지 생각하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저소득 저자산가들의 집단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면은 결국 그 토제 규제지역 확대 뭐 금융규제, 갭투자 억제 등의 결과는 아까 그렸던 규제지역 내에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당장 나가라고는 못하니까 이거 계속 지속되면 10년 후에는 서울 시내에는 내 집 가지고 사는 사람 말고는 아마 LH에서 지어진 그 임대주택 사시는 분 일부 제외하고는 임대주택 사는 사람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다시피 지금 규제대로 간다면은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쟤들 그 진짜로 오해가 있으신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겠습니까? 옛날에 뭐 소련이나 뭐 중공 같은 나라에서는 그게 좀 됐는지도 모르지만 거기도 완벽하게 되지 못했어요. 지방에 가면은 민간이 갖고 있는 집들까지 다 뺏어와서 나라에서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자, 자유민주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완전히 커버해주겠다.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시장, 지금 우리 보면 한 6대4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까지 사면 60%, 임대차 시장에 사면 40% 정도 되는데, 전 국민의 40%가 임대차 시장에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집은 누가 공급해주냐는 거죠. 지금 뭐 악마화되고 있는 갭투자라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인 것 같아요. 또 어디서 옷 상표 같은 이름의 갭이라는 말을 계속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갭투자가 다주택자가 뭐 이 전세도 놔주지 않으면은 전월세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갭투자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은 정부가 40%에 되는 전월세 시장에 주택을 다 공급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만든 규제 지역 때문에 있는 데에서는 우선 한동안은 전세 시장의 공급자가 팍팍 줄어들 거고요. 아울러 공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월세 가격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그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월세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버티면서 지낼 수도 없게 되고 더 밀려나가든지 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뭐 여기 그 자료에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세 매물이 최근에 23% 감소했다. 그리고 한 달 사이 2% 이상 급등했다. 이거는 지금 초반에 움찔움찔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지 이게 내년 3월쯤까지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가격 급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그 컬럼 하나 쓸 때 그때 지난번에 그 차관님 계시다가 국토부 차관님 나가신 분이 그냥 돈 꼬박꼬박 저축해서 집을 사지 뭘 그러시냐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저는 주택금융공사 설치법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기지 시장 정착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사람들 얘기가 제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에 선봉장같이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주거복지는 기본적으로 금융 포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가지고 정부의 보증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싼 금리로 돈을 빌려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주거복지다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에 잡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금융 규제 정책을 지금 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10억 이상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강남 주택 가격 올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하는 사람들은 서울 시내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 30대나 이 청년층들의 경우에는 주거 사다리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살지 말고 이제 어디 근처 먼 데에서 전철 오래 타고 다니면서 이 서울 출근하시든지 아니면은 지방에 직장을 구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도 뭐 저기 뭐 다 뻔한 얘기 해주셔서 더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봤지 않았고요. 이번 정부가 얘기했던 거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공급 정책을 잘해가지고 잘 되겠다는 말씀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요가 없으면요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안 합니다. 지금 135만 원을 세금으로 다 짓겠다는 얘기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럴 돈도 없고요. 135만 원을 지원할 돈도 없는 나라에서 그 민간 공급자들이 그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없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뭐 이런 시장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당장에 분양 시작했다가 하고 나면 그 어디가 있어요? 지금 민간 건설업자들은 다 움츠려들고 있는 거예요. 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가 다른 시장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수요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급 시장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이 공급 정책, 뭐 오늘 아침에도 기재부 1차원에 나와가지고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머리 쓰고 있어서 여러분 깜짝 놀란 선물 같은 공급 정책 나올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도 되지 않겠습니다. 얘네 문제점만 조차 얘기하고 해결 방안도 얘기하려고 시간만 썼습니다. 네, 좀 더 말씀하시죠. 아니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딱 이겁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가 죄송합니다. 어느 정권이건 간에 자기 힘으로 이 부동산 시장 자기 임기 내에 어떻게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 입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발 맞춰서 오른쪽 왼쪽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 있어요. 그럼 다 각자의 목표가 있는 거고 각자의 시장 원리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와중에 소외되고 있는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급등락기에 있어서 다소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 시장을 스무딩 해주는 그런 정책 정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벌써 100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이 하던 얘기라서 아담 스미스는 100년도 넘었나요? 아무튼 그런 얘기라서 제가 대체 말씀드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수요가 없으니까 건설회사가 집을 안 짓고 또 대출도 안 되니까 집도 못 사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고종필 교수님은 이 커널 대학에서 이쪽 부동산 문제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니까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AI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대항력을 형성하는 분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영기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죠. 우리 정선 교수님 먼저 하시죠. 정선 교수님 제2학부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아까 제가 소개를 했지만 AI가 제2학부 교수님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명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 중요한 면이 아니라 일입니다. 산입니다. 예. 예. 오늘 양준호 교수님께서 정책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공부가 됐고요. 다들 느끼고 계시고 또 앞에 동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즌 3로 가는 거죠. 시즌 3로 가고 있고 사실 저는 월간 중앙에 칼럼을 쓰다가 오히려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했던 걸 또 얘기하기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쓰다가 오히려 중단한 상태인데 또 옛날에 그래만이 아니라 이 문제점을 처음 초기에 조은산이라는 분이 심우 7조였나요? 굉장히 통렬하게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 정책들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세 번째쯤 되니까 이제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얘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정부 들어섰을 때 정책들 발표될 때 사실은 6.27 대책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2019년 11월 16일에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가 이제 미국의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게 규제가 나타났다라고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대출이라는 것은 주택 대출이라는 것은 그 주택의 가치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거를 담보 잡아서 이렇게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주인의 신용 상태나 뭐 이런 것 없이 그 대출을 어떤 일정 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건 전 세계에 무례가 없는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유의 사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27 대책에서는 급기야는 이제 론투밸류 연구라는 것까지 나왔죠. 사실은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여러분 아까 이제 양정호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그래프를 보셨겠지만 이제 너무 올라서 이게 과연 이걸 다시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에 비추어서 이것을 자기들이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수준인가, 이미 그게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정말 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규제를 지금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도 모두 다 사실은 규제 일변도고, 또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보유세 쪽을 건드려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정책하시는 분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조차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규제를 하면 그것이 가격을 안정화시키겠지,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도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다 증명을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이후에 그 세금에 부과돼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오로지 단기에만 반짝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안정화 정책은 사라지고 가격은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일단 누구도 당장 집을 갖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건설사에서도 공급할 유인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게 공급이 위축됩니다. 근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위축이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반드시 이어지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당장 단기적으로 오늘 정책 발표했더니 모두 다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러면 그게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7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프는 잠시 주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단기 조정. 단기 조정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해, 국민들이 하고 있는 오해를 바로 잡아서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때는 몇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규제 정책을 부동산 대체 규제 정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공급 축소 정책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실 규제의 본질은 공급을 위축시키는 거니까 국민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몇 가지 이제 오해는 또 뭐냐면, 다들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하면 주로 어디에 짓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역으로 공급하는 것만이 공급이다, 즉 신축만이 공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축만이 공급이 아니고 구축, 이미 지어진 집들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오는 것, 그것이 공급이다 라는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세 번의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세 번의 정책은 뭐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주체들에게 아주 혼란을 주는, 아주 잘못된, 서로 모순되는 시그널을 주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규제 정책은 뭐냐?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입니다. 공급 축소 정책. 그런데 연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과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면서
시장 주체들에게 펼쳐질 때 시장 주체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정책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돼 있고 시장 주체들에게 정확하게 정부가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게끔 만드는 이런 정책이죠. 또 이러한 그 모순된 정책을 바로 잡아서 일관된 신호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메커니즘의 일관성이라고 제가 토론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는 그 규제 정책들이 사실은 공급 축소 정책이다라는 걸 좀 알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모순된 정책을 알려주면 시장 주체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건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국민들은. 서로 모순된 정책을 자꾸 얘기를 해주네. 난 어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멈춥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제학적으로는 매물 장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아무도 거래하지 않으니까요. 자, 매물 장기. 기존의 거래까지도 모두가 스톱이 되면 그건 더 심한 거래 전략을 가져오고 공급 축소의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또 더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약간 문재인 정부 때랑 좀 더 다르다, 좀 더 강해졌다라고 한다면 똘똘한 한 채, 정책이 같이 겹쳐서 또 몇 개의 키워드가 같이 겹칩니다. 뭐냐면 지방의 인구 전력, 수도권으로 집중하라라는 거거든요. 똘똘한 한 채를 산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자, 이제 세금을 주택만 가져라라는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그건 곧 서울로 진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요가 점점 더 몰릴 수밖에 없죠. 원래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겹쳐지면서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고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 가진 사람들은 악마화하고 다주택자는 악마화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굉장히 또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걸 들여다보면 다주택자는 사실 가격이 폭등만 하지 않는다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죠. 이분들을 공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건설업은 어떻습니까? 건설업은 그 생산 유발 효과, 산업 연관 분석을 해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 높고요. 고용 유발 효과는 즉 그 일자리 창출 효과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1.7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을 물론이 이게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겹쳐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 뭡니까? 친한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조를 전환해야 되거든요. 사고를 바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매도하는 것들, 그리고 건설업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또 규제 정책은 사실은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이다 라는 이런 시각을 변화하고 우리 양준호 교수님도 이렇게 써놓으셨지만 전체 정책 기조를 바꿔서 매물이 시장에 더욱 많이 풀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공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물리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조용기 전 교수님, 원래 조 교수님은 북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반도 선전을 빌면서 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10분 이내로 초록색.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공 분야가 북한 이런 쪽인데 왜 또 이런 부동산을 하느냐. 제가 원래 베이스가 경제학이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우리 박현수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양준모 교수님
자료를 아주 소상하게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소상하게 상세하게 잘 자료를 취합해줘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두 분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부동산 규제 현황은, 그리고 규제의 특징이 어떤 건가, 그리고 향후 대책이 어떤 건가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최근에 부동산 규제를 했습니다. 양문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627, 67, 11호 규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간섭할 수 있는 거는 다 간섭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중 규제, 지금 수요업체, 공급업체, 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공급이어야 되는데 말로만 공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공급 대책이 없는 단기 처방이다. 박원순 시장이 도시 재생산이라는 걸 이상한 걸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처음에 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여러 번의 규제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정부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하는 지역에 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원하는 지역에 공급해줄 여력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런 규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고, 해제해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에서 정부 개혁을 대한 규제 완화가 해야 되는데, 규제 완화 해주고 싶은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규제를 함으로 해서 경제학에서 경제원론 교과서 1장이나 2장에 나오는 가격 규제에 대한 얘기가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설정이죠. 이때 최고 가격 규제해주면 최대의 피해자는 사회적 피합자입니다. 이 규제로부터 시작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주택자고, 전월세자고, 청년 세대들. 규제 피해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매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그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졌으면 그만큼에 해당되는 주거복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아직도 70년대, 80년대의 생각을 정부는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 실패를 투기 세력으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 부동산은 내부 소비재인가 아니면 투자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내부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재다. 또 하나는 그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본 이득을 얻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악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선 교수님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를 투기자로
투자자를 투기 세력으로 이렇게 몰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된 용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제는 공급을 어떻게 할 건가, 시장이 먼저여야 돼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가 매우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책을 장기 공급할 수 있는 그 제반 규제를 정비하는 것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추가이익, 환수제 같은 이런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택지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해주고 공급은 소유자 요구에 최대한 부응해 주는 것이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주까지 아주 빠른 시간을 단축해서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거를 지금 정부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큰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계속 헛다리를 짚고 다른 데로 간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이런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자. 공공주택을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공주택 공급해주고 청년층 사회약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해준다. 그리고 비아파트 지역도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주자. 그리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잘못되어 있는 용어 중에 하나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장기 계획을 조금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오해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어제 조국 당대표가 또 토지공개념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토지공개념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흔히조지의 진보와 비인권이라는 책자인데 이걸 지금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비틀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일을 이렇게 만듭니다. 헨리 조지의 이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개발 능력은 노동이 투하되는 토지다. 따라서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은 장려해야 한다. 정당하다는 겁니다. 투하된 노동이 만든 가치에 대한 과세하는 것은 반대해야 한다. 건물에 대한 과세, 이는 건물에 대한 과세에 대한 반대다. 그래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과다한 개발 부담금이 개발 행위를 저지하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 부과를 반대합니다. 아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의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토지를 독점하고 개발하지 않는 지주에 대해서는 이 조지는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헨리 조지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부동산 학자들은 조지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 행위 자체를 어떻게 왜곡했는가? 개발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건물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하고 한국의 토지 공개념은 기존의 세금은 그대로 전체 모든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토지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부동산이 이념화되면서 이런 왜곡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윤기 교수님한테
토지 공개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토론에 뭐라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하신 양문구 교수님도 그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지만은 일단 프로에서 좀 몇 분 진행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지금 저희가 11시 50분에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최강 우리 장관님께서 원래 경리학 교수님이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부동산 정책뿐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경제 정책 일반,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의 한 파트일 텐데, 그리고 경제 정책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 전체가 나라로서 이게 짜임새가 다 있어야 됩니다. 숲의 모양이 괜찮아야 됩니다. 숲의 모양이 괜찮고 그 아래 개별 나무들이 또 나무들의 한 나무의 뿌리 줄기가 다 이게 튼튼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데, 옆에 나무는 썩어가는데 뭐 이게 이쪽만 해놓는다고 해서 또 숲이 유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책을,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근데 다 이런 자리에 와보면 이제 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를 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를 안 되기도 하지만 때도 별로 소용이 없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가서 쓰인 용어가 이제 주거복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용어는 가능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주거복지를 하게 되면 그게 벌써 같이 판단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이고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주거는 그냥 주거 정책, 주택 정책, 거기다가 뭐 복지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죠. 이것도 부동산 정책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를 청년의 젊은 세대들 이야기했는데, 젊은 세대가 집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도 보십시오. 장기 모기지션을 주택을 갖는다는 3, 40년의 노력에서 갖는 겁니다. 근데 무슨 30대 중반에 결혼하면서 내가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런 경쟁력이 어떤 일들에 그리 되는 사람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를, 그리고 주택이라는 거는 자기 주택을 자기가 마련하는 거죠. 부모가 마련하는. 그러면 그게라는 건 저축을 통해서 저축이라는 것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서 주택이 적어도 처음에 한 20년 한 사람이 주택을 가는 거. 그것에는 저자라든지 월자라든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거는 안 하고 다 청년 세대는 30대부터 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제도로 집을 갖습니까? 그건 강도짓을 해야 집을 갖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또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은 아니고 모든 일에는 기본에 충실하고 반드시 그 관련된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 원칙을 지킵니다. 이거를 안 하고 뭘 하겠다. 그거는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가지고 옷을 빗는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보면 내용을 다 보면은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도 옷이 기부친다는 생각으로 다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근본적으로 잘못됩니다. 근본에서 잘못하는데 뭔지 그렇게 해서 일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벌써 해결이 됐겠죠.
이때까지 할수록 꼬인 게 뭡니까? 맨날 하는데 바늘을 실매어가지고 옷을 빗는다고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계속 일이 쌓이면 옷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바지 만들어 하더니 뭐 손수건 나면 아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다 모은 게 아무리 정부 독재 정치고 뭐 해도 정부는 절대로 시장을 누립니다. 절대로 시장을 누립니다. 판판이 깨어지는 것이 정부가 깨어지지 시장이 깨어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전부 우리는 정부가 뭐 규제를 하고 뭐 세금을 매기고 뭐 대표도 치는 게 절대로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장하고 싸우면은 지가 그 하는 정책 담당자 그 대통령 그 장관은 반드시 지가 똥을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3년의 기간을 두고 각 주택 정책 놓고 3년을 기한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규제를 다 해서 할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세금을 올리고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3년의 기간을 두고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3년 안에 핵심, 처음에는 이제 지역주행을 없애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있어요. 그 3년 안에 규제를 거의 다 풀고 3년 안에 세금에 관한 하는 양도세는 거래세는 제로로 만들고요. 보유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는 3년 안에 해가지고 리스트를 딱 해가지고 이런 순서에서 간다. 그리고 세금은 뭐 간단합니다. 세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세금도 이게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 세금을 원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세금이 뭐 지금 거의 20개 몇 개 될 텐데 그게 크게 하면 소득과세가 있고 소비과세가 있고 재산과세가 있습니다. 세금은 저것으로 좋은데 국가가 하는 활동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어야 되면은 이 세금 세 가지 형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중에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근본적으로 제가 뭐 조세인무 원장하고 국회의원 정치상 됐지만은 우리나라 세제가 진짜 세제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소득세가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하나만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포함한 이게 전체 세금의 세금 조세 징수액의 60~70%를 차지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예요. 우리는 그게 지금 30%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같이 소득세를 개인 소득세를 적게 내는 나라가 저 아프리카보다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세 징수액이 전체 소득세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30%가 될 텐데요. 그게 아프리카 30~40% 되는 제일 후진국 중에 후진국의 세대가 자, 그게 이제 양도소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산과세에 와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선진국에는 거래세는 없습니다. 보유세만 있습니다. 우리는 보유세는 거두기는 거두는데 재산세하고 이 종부세가 거두는데요. 훨씬 더 거래에 대한 과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면 이제 부동산이 모든 것이 그걸 갖고자 하는 사람한테 가게 문제를 되는 그게 양도 거래 가는 제한이 없으면 돼요. 예, 저번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만약에 세수가 국제이 되면 이렇게 하죠. 종부세, 재산세에 양도소득세 깎아주는 만큼 그걸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세,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은 반드시 집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간단하게 우리 정 교수님 세금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특히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 할수록 그 캐피탈라이제이션 자본화가 돼가지고 만큼이
세금이 선택이 이제 부동산 하느냐 예금하느냐 주식하느냐 선택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강화하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원칙만 가지고 아까 규제 3개년 계획, 이 조세 정상화 3개년 계획을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면은,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야가 그게 맞다. 동시에 이제 이 정책을 이제 관련 정부들이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여야가 자기들 현 정부도 그대로 두고 다음에 새로 집권한 정책도 이후에 관한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야기성단이라는 일부의 해소대로 확신하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경제 프로그램 할 때는 한번 경제 문제 가지고 우리 최강 장관님 발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강성진 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배우려고 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정책의 과연 목적이 뭔가라는 거거든요. 목적이 가격 안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조건마다 가격 안정보다는 오히려 강남집 값이 너무 비싸니까, 격차가 나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주관적 판단들을 거거든요. 비싸냐 비싸냐라는 건 정책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현금 20억 가지고 전세 자금 바라보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목적이 과연 뭐냐라는 게 대부분의 정책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가격 안정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집 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려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6월달에 정책하기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진짜 올랐느냐? 근데 우리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서울 강남만 올랐지 나머지 거의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는 아니면 0.0%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를 보면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부동산 정책이에요. 강북 그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지금요. 서울만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요즘 뭐 저도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국민연금이 주식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이 작전 세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격을 더 올리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리고 뭐 공급 문제들을 얘기했죠. 저는 공급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급은 비탄력적이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근데 이제 수요는 굉장히 탄력적인데, 제 생각에는 강남 집값을 워낙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인 것 같아요. 그냥 지방의 가격이 안 오르면 돈 있는 분들이 거기서 집을 안 사거든요. 강남을 오는데 그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안정돼서가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오는 가격이 높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이제 오를 것 같아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강남에다 공급을 했을 경우에 과연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라는 전제 조건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건축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 아파트 발표하는 정책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3가지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이냐 아니면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억지로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전국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강남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으로 원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플로에 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좀 더 끝나고 좀 해주시고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발제자와 토론자가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박대출 자유경제 포럼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분 정도. 예, 뭐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 계시지만 이 수권 정당으로서 이 부동산 정책을 당 차원에서 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재명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이렇게 지쳤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세제, 금융, 재정 다 해서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목표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목표도 설정을 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주대 정책을 쓸 거냐, 또 이 지방, 또 수도권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책을 다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이 없다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11조 원의 그 소비국권을 가지고
3억짜리 이 주택을 34,000개 지을 수 있습니다. 34,000개면 수도권에서 또 동서남부 지금 동탄이라든지 영종도라든지 양주라든지 지금 남양주까지 해서 각 지역에 사실 요소요소에 한 4억 개씩만 공부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서민주택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 고성규 교수님 마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은 서울만 바라보고 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도시만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국회와 지역계를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들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책 해봤자 수도권만 다들 벌벌 떨고 나가야지 어디 제주도나 경남 밑에 있는 데는 니네들 떠들어라 해요. 국토부가 결국은 서울 시내만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서울시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 정도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세영 교수님.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아까 제주도 얘기 나와서 사실 말씀드리면 이 수도권의 국민들은 지금 자산가치 하락을 계속 경험 중이고요. 지금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 안정이라는 게 가격 붕괴로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 지방은 지금 현재 인구 절벽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로 모든 수요를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집을 사서 거주하기보다는 특히 제주도를 조사해서 서울로 집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수도권의 국민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제주에서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주. 특별히 말씀드릴 좀 더 이제 장기적인 토종업 개발 계획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용어가 사실은 정부가 틀 프레임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방으로 좀 발전시키고 싶으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서울의 서울이나 수도권의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방대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보니까 모든 대책이 정책이 서울 또는 수도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대출 의원님 사실상 바쁘신데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경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대출 의원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이 지금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 우리 바쁜 시기에 기정을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고 있는 동안에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제자나 보험자 전문가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 아니신가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특히 이제 좌파적인 와서 나오는 정책, 결론적으로는 거의 실패의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공통적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실패의 반복을 이런 방법은 단순히 있는데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려고 하면 되는데 왜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이렇게 내놓는 대책들을 상당히
오히려 또 풀어가는 게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양준호 교수님 우리 국민을 위해서 부동산 특위를 하나 구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는 건 어떨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부동산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위 구성되어 있고 당에서 저보고 특위를 좀 맡아서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뭐 조금 사양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답을 못 찾겠는 전문가들도 답을 못 찾는 그것을 제보고 찾으려고 하니 제가 그걸 찾을 자신이 없어서 사양한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제 당에 있었던 이 사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위위원장을 당 대표가 지금 맡고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가 맡고 계신 만큼 우리는 조금 방창을 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혜도 좀 더 얻고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해주신 우리 이영환 전 정경련 전문님도 감사드리고 이명진 전 경찰청장님, 윤지원 박사님 그리고 우리 손전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최강 장관님 앞에서 또 박대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의 정책, 이 정책에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에 가장 가치는 뭐냐? 모든 대한민국의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만약 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결국은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폴 디베라고 있어요.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 당시 프랑스에서 주택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프랑스 시민들은 혁명을 통해서 사회적인 걸 통해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폴 디베라가 아키텍처와 데볼루션 건축의 혁명이 해가지고 이 주택 보호를 통해 가지고 혁명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결국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훼손하는 부정부양 정책을 제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상 오늘 그 2025년 자유경제 포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이 정책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자유경제 포럼이 대한민국의 자유경제 시장경제 발전에 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가지 마시고요. 마도에 저희가 그 전집사 있었어요. 걸어서 한 7분 정도 안 걸립니다. 사람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도마루에 윤박사님 식사하십시오.